자,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2021년도에 시행된 5급 PSAT 언어논리 기출 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부합 내용 일치 문제가 되겠죠? 자,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원이란 조선시대 관청인 도화서 소속의 직업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화원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화원은 관청인 도화서 소속의 직업 화가랍니다. 자, 화원은 임금의 초상화인 어진과 공진초상, 의궤와 같은 공중기록화, 공중장식화, 각종 지도, 청화의 그림, 왕실 행사를 장식하는 단청 등 왕실 및 조정이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회화를 제작하고 여러 도화 작업을 담당했대요. 그러니까 왕실 및 조정이 필요한 모든 종류의 회화를 제작하고요. 그리고 도화 작업도 담당했습니다. 자, 그림과 관련된 온갖 일을 한 화원들은 거의 막노동에 가까운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만큼 노동 강도가 세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고된 노역과 적은 녹봉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어려서부터 그림 공부를 하여 도화서에 들어가려고 한 것일까? 그러니까 현실은 고된 노역이고요. 적은 녹봉이에요. 자, 그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화원이 되려고 한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화원이 된다는 것은 국가가 인정을 한 20, 30명의 최상급 화가 중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자, 비록 중인이지만 화원이 되면 종구품에서 종유품 사이에 벼슬을 받는 하급 관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급 관료가 된대요. 자, 따라서 화원이 된 사람은 국가가 인정한 최상급의 화가라는 자격과 함께 경제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진 않지만 관료라는 지위를 갖게 된다. 자, 실상 화원은 국가가 주는 녹봉으로 생활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 뭐냐? 자, 이들은 낮에 국가를 위해서 일했으나 퇴근 후에는 사적으로 주문을 받아 작품을 제작했다. 화원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사적 주문에 의한 그림 제작을 통해서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돈은 관료의 녹봉이 아니라 사적 주문에 의한 그림 제작. 자, 국가 관료라는 지위와 최상급 화가라는 명예는 그림 시장에서 그들의 작품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했고 녹봉에만 의지하던 다른 하급 관료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위와 명예가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자, 반면 도화서에 들어가지 못한 일반 화가들은 경제적으로 곤궁하였다.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그때그때 값싼 그림을 팔아 생활하였다. 따라서 화원과 비교해 볼 때 시정의 직업 화가들의 경제 여건은 늘 불안정했다. 이런 이유로 화원 집안에서는 대대로 화원을 배출하려고 노력했고 조선 후기에는 몇몇 가문이 도화서 화원직을 거의 독점하게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문 정리하게 되면 화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화원은 도화서 소속의 직업화가.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은 뭐였습니까? 현실은 고된 노역 그리고 적은 녹봉. 정독봉이죠. 그런데 결국 하고자 했던 그 화원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 최상급 화가라는 지위, 자격, 그 다음에 관료라는 지위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 화원의 그런 그 경제적인 그런 그 돈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사적 주문에 의해서 받게 됐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명예가 높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일반 직업 화가들은 화원 밑에서 막노동에 가까운 일을 담당했으나 신분은 중인이었다. 일반 직업 화가들 얘기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화원은 국가 관련한 지위를 가졌으나 경제적 여건은 오히려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도화서 소속 화가는 다른 화원에 비해서 국가가 인정한 최상급 화가라는 자격을 부여했다. 비교하고 있지 않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도화서 소속의 화가는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사적으로 주문된 그림 제작. 그렇죠? 정답은 4번. 쉽죠? 자, 적은 녹봉에도 불구하고 화원이 되려고 했던 것은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세습은 힘들었다. 여기서 독점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5번도 X.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역시 부합이네요. 부합. 자, 보겠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 왕의 비서인 승정원의 업무 일지이다. 그래서 일단 승정원 일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승정원의 업무 일지. 자, 승정원에서 처리한 업무는 당시 최고의 국가 기밀이었기 때문에 승정원 일기에는 중앙과 지방에서 수집된 주요한 정보와 긴급한 국정 상황 등이 생생하게 기록되었다. 그래서 최고의 국가 기밀. 그래서 정보하고 국정 상황이 기록되었다. 자, 승정원 일기가 왕의 통치 기록으로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통치 구조와 관련이 있다. 통치 구조. 자, 조선은 모든 국가 조직이 왕을 중심으로 짜여있는 중앙 집권 국가였다. 왕을 중심으로. 자, 그리고 국가 조직은 크게 6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2호 예병형의 6조가 담당했다. 승정원도 6조에 맞추어서 6방이 있고요. 그리고 6방에는 담당 승지가 한 명씩 배치되었다. 중앙과 지방의 모든 국정 업무는 6조를 통해 수합되었고요. 그 다음에 6조는 다시 이를 해당 방의 승지에게 보겠습니다. 해당 방에. 그리고 해당 승지는 왕에게 보고하고요. 그리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담당 승지가 받아서 해당 부서에 전하였대요. 자, 승정원에 보고된 6조의 모든 공문서는 승정원의 주서가 받아서 기록했다. 승정원의 주서가. 상소문이나 탄원서 등의 문서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등에서 특정 관료나 사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 주서가 그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왕과 신료가 만나 국정을 의논하거나 경연할 때 주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그 대화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비판할 때 주서가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논과 경연을 할 때 주서가 참석해서 기록한다. 즉 주서는 사관의 역할도 겸하였으며 주서가 사관으로서 기록한 것을 사초라고 한다. 그래서 주서는 사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사초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자, 하루 일과가 끝나면 주서는 자신이 기록한 사초를 정리하여 이것을 승정원에서 처리한 공문서나 상소문과 함께 모아서 매일 승정원 일기를 작성하였다. 그래서 주서가 사초를 정리하고요. 사초 정리하고 그리고 공문서와 상소문을 함께 해서 승정원 일기를 작성했다. 그리고 한 달이 되면 이를 한 책으로 엮어 왕에게 보고하였고 왕의 결재를 받은 다음 자신이 근무하는 승정원 건물에 보관하였다. 그래서 한 달이 됐을 때 한 책으로 왕에게 보고. 자, 그리고 승정원 일기는 오직 한 부만 작성. 궁궐의 화재로 원본 자체가 소실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전에 승정원은 경복궁 긍전정 서남쪽에 위치했는데 외란으로 경복궁이 불타면서 승정원 일기도 함께 소실되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궁궐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영조 23년에는 창덕궁에 불이 나서 승정원 일기가 거의 타버렸는데 영조가 복원하도록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은 어렵지 않은데 이 주어진 정보가 좀 많죠. 그래서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역사 지문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승정원 일기가 나오고요.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의 업무일지. 업무일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을 보면 통치 구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6조가 업무를 이제 6조가 수합을 하고요. 그러니까 해당 방의 승지, 그래서 해당 방의 승지에게 보고하고요. 해당 방의 승지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이게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다시 왕이 명령이 내려지면 승지가 부서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주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비판을 기록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의논과 그리고 경의원에 반드시 참석을 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서는 그래서 사관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고요. 기록한 게 사초가 되겠다. 자, 그래서 주서는 사초, 그리고 공문서, 그리고 상소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승정원 일기를 작성을 한 거죠. 그리고 한 달이 되면 왕에게 보고하고요. 그리고 오로지 이것은 한 부만 작성이 돼서 원본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영조가 그것을 이제 보고하고자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자, 주서는 사초에 근거하여 6조의 국정 업무 자료를 선별해 수정한 뒤 책으로 엮어 왕에게 보고하였다. 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죠. 자, 그 다음에 형조에서 수집한, 형조입니다. 형조에서 수집한 건 형방승지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뭐였습니까? 이제 6조에서 수합했으니까 6조 중에서 뭡니까? 형조가 수합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해당 방의 승지니까 형방이겠죠. 형방의 승지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왕에게 보고가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3번 왕이 사관원에 내리는 공문서는 사관원에 배치된 승지를 통해서 전달됐다. 사관원 배치된 승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사관의 역할을 겸하였던 주서와 승지는 함께 승정원 일기를 작성했다. 주서가 작성을 했죠. 그 다음에 경복궁에 보관되었던 승정원 일기는 영조대의 화재로 소실되었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외란으로 경복궁이 불탔던 거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알 수 있는 내용일치 문제 되겠습니다. 자, 15, 16세기 이질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가장 주요한 질병이었던 이질입니다. 이질. 자, 조선은 15세기부터 넷둑을 만들어 범람원을 개간하기 시작하였고 농사직서를 편찬하여 적극적으로 벼농사를 보급하였다. 그래서 이 이질, 어차피 이질 얘기잖아. 이질은 이처럼 변호사를 중시하여 냇가를 개간한 조선이 감당해야 하는 숙명이었다. 숙명. 자, 벼농사를 짓는 노는 밭 위에 물을 가두어 농사를 짓는 농업시설이었다. 새로 생긴 논 주변의 구릉에는 마을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사람들이 쏟아내는 오물이 도랑을 통해 논으로 흘러들었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중 수인성 병균이 번성하였다. 그러니까 오물이 도랑을 통해서 논으로 흘러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수인성 병균이 번성하였다. 자, 그중 위산을 잘 견디는 시겔라균은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적은 양이라도 대장까지 곧바로 도달하였고 이질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시겔라균이 이질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질은 15세기 초반에 급증하기 시작해서 17세기 이후에 크게 감소했다. 시대의 흐름이 있네요. 자,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바로 생태 환경의 측면이다. 생태 환경. 15, 16세기 넷둑에 의한 농지 개간은 범람원을 논으로 바꾸었다.
장마나 강우에 의해 일시적으로 범람하여 발생하는 짧은 침수 기간을 제외하면 범람원은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벌판을 형성한다. 이곳은 홍수에 잘 견디는 나무로 구성된 숲이 발달하였던 곳이다. 한반도의 하천변에 분포하는 넓은 범람원의 숲이 논으로 개발되면서 뜨거운 여름 동안 습지로 바뀌었고 건조한 환경에 적합한 미생물 생태계가 습한 환경에 적합한 미생물 생태계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범람원이 논으로 개발되면서 결국 건조한 환경에 적합한 게 습한 것으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수인성 세균인 병원성 살모넬라균과 시겔라균은 이러한 습지의 생태계에서 번성해서 장티푸스와 이질의 발병률을 높였대요. 그래서 수인성 세균인 살모넬라균과 시겔라균이 습지에서 번성해서 장티푸스와 이질. 자, 그런데 17세기 이후에 크게 감소했잖아.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농지개간의 중심축이 범람원 개간에서 산간지역 개발로 이동하였다. 이는 수인성 전염병 발생을 크게 줄이는 결과다. 수인성 발병을 크게 줄였다. 농법의 측면에서도 17세기 이후에는 남부지역의 벼농사에서 이모작과 이양법이 확대되었고 이는 마을에 인접한 논의 사용법을 변화시켰다. 그래서 농법 측면에서 이모작과 이양법. 특히 논에 물을 가둬두는 기간이 줄어서 이제 수인성 질병 감소를 가져왔다. 그래서 논에 물 가둬두는 기간이 줄어서. 자,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이질이죠. 그리고 이질은 뭡니까? 결국 벼농사를 중시해서 냇가를 개간했기 때문에 나왔던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게 되면 뭐냐? 오물로 인해서 이제 수인성 병균, 그리고 그 중에서 시겔라균으로 인해서 이질 발생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5세기 초반에 급증하게 되고 그 다음에 17세기 이후 감소.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뭐냐? 생태환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생태환경에서는 이제 발생이 급증을 했던 것은 뭡니까? 범람원의 숲이 논으로 개발되면서 이제 급증을 했던 거죠. 그런데 뭡니까? 이제 산간 지역 개발로 인해서 뭡니까? 감소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제 농법의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게 되면 자, 농사직설을 통한 벼농사 보급 이전의 조선에는 수인성 병균에 의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상상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X. 자, 그 다음에 15, 16세기 조선의 하천에서 번성하던 시겔라균이 17세기 이후에 감소하였다. 근데 하천 자체에 있는 시겔라균의 감소는 확인할 수 없죠. 하천 자체에서는. 자, 그 다음에 17세기 이후에 논의 미생물 생태계의 변화를 통해서 이질 감소에 기여하였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그래서 특히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태 환경의 변화. 이제 생태 환경의 변화. 그래서 새로운 미생물 생태계로 바뀌었다. 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3번의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 보시면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개간 대상 지역이 바뀌어서 인구 밀집 지역이 바뀌었다. 인구 밀집 지역의 이동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요. 자, 그다음에 17세기 후 조선 농법의 변화는 건조한 지역에도 개간할 수 있어서 낮추었다. 건조한 지역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자, 알 수 있는 것 역시 내용 일치 문제가 되겠고요. 자, 통제되지 않는 자연재해와 지배자의 요구에 시달리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전자본주의 농업사의 농민들에게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계산의 여지는 없다. 그러니까 전자본주의 농업사의 농민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계산의 여지가 없다. 자, 정상적인 농민이라면 큰 벌이는 되지만 모험적인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실패를 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정상적 농민은 실패를 피하려고 한다. 자, 이와 같은 악조건은 농민들에게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안전 추구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성향을 체득하도록 한다. 안전 추구. 자, 이러한 안전제일의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 농민들은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하는 종자의 다양화, 경작지의 분산화, 재배 기술 개선 등 생계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술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안전제일의 원칙을 위해서는 생계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술적 장치. 자, 또한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호혜성, 피지배층이 지배층에 기대하는 관대함, 그리고 토지의 공동체적 소유 및 공동노동 등 절박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도 필요하다.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 자, 이러한 측면에서 지주와 소작인 간의 소작제도 역시 흥미롭다. 소작인은 지주에게 납부하는 지대의 종류에는 수확량을 절반씩 나누어서 갖는 분익제와, 그래서 수확량의 절반씩을 나누는 게 분익제고요. 그리고 일정액을 지대로 지불하는 정액제가 있다. 분익제에서는 수확이 없으면 소작료를 요구하지 않지만 정액제에서는 벼 한 폭이 자라지 않았어도 의무 수행을 요구한다.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흉년이 자주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액제는 분익제에 비해서 소작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보다 일반적인 방식은 분익제였다. 즉 위험을 이제 피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은 필리핀 정부가 벼 생산 분익농들을 정액 소작농으로 전환시키고자 시도한 루손 지역에서도 관찰되었다. 정부는 소작농들에게 분익제 하에서 부담하던 평균지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액제 지대로 제시하였다. 새로운 체제에서 소작인은 대략적으로 이전 연평균 수입의 2배, 새로운 종자를 채택할 경우는 그 이상의 수입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자, 그러나 새로운 체제가 제시하는 기대 수입에서의 상당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대 수입에서의 이득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은 정액제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성 때문에 전환을 꺼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 전자본주의, 전자본주의 농민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뭡니까?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계산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뭡니까? 안전제일. 그리고 안전제일을 위해서는 뭐야? 기술적 장치가 필요했고요. 기술적 장치, 그 다음에 사회적 장치도 필요했다. 사회적 장치. 자, 그리고 두 가지 개념 나와 있죠? 분익제. 그리고 정액제. 그래서 분익제는 수확량의 절반씩을 나누는 거고, 정액제는 일정액을 지대로 절벌한다. 근데 이 분익제가 일반적이다. 일반적. 그리고 정액제 같은 경우에는 이득을 높일 수 있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위험성 때문에 농민들이 꺼렸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안전제일의 원칙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 극대화에 대한 계산적인 논리에 부합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전자본주의 농업사회 농민들은 모험적 시도가 큰 벌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지만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안전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전자본주의 농업사회 기술적 장치는 사회적 장치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환경하에서 발달했다. 기술적 장치가 이로 인해서 발달했다는 얘기는 없죠. 자, 루선 지역의 농민들이 정액제로의 전환을 꺼렸던 것은 정액제를 택했을 때 생계에 관련된 위험성이 작다, 오히려 큰 거죠. 큰 거죠. 자, 어느 농가의 수확량이 이전보다, 그러니까 수확량이 늘었습니다. 늘었을 때 이전 연도 수확량의 절반을 내기로 계약하는 정액제를 택하는 것이 분익제를 택하는 것보다 이윤이 더 크다. 그렇죠. 네, 정답은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문제 갈게요. 자, 5번 문제도 부합이네요. 부합. 내용 일치 문제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공미술이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고 전시되는 작품으로서 공중을 위해 제작되고 공중에 의해 소유되는 미술품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공미술이고요. 공공미술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게 되고, 그리고 공중을 위해 제작되고요. 그리고 공중에 의해 소유된다. 자, 공공미술의 역사는 세 가지 서로 다른 패러다임의 변천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공장소 속의 미술 패러다임.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공공미술이 그에 해당이 된다. 이것은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볼 수 있었던 미술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공중이 미술작품을 접하기 쉽게 한 것이다. 그래서 미술작품 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이다. 자, 공공미술작품의 개별적인 미적 가치보다는 사용가치에 주목하고요. 사용가치. 공중이 공공미술을 더 가깝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미술과 실용성 사이의 구분을 완화한다. 미술과 실용성 사이의 구분 완화. 자, 이에 따르면 미술작품은 벤치나 테이블, 가로등, 맨홀 뚜껑을 대신하면서 공공장소에 동화된다. 자, 세 번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 사회적인 쟁점과 직접적 접점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정의와 공공체의 통합을 추구한다. 사회정의와 공공체의 통합. 이것은 거리미술, 게릴라극, 페이지 아트와 같은 비전통적 매체뿐만 아니라 회화 조각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통적 매체를 망라한 행동주의며 공동체적 활동이다. 그래서 비전통적 매체의 전통 매체를 모두 활용하게 되고 행동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이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패러다임은 둘 다 공적 공간에서 시각적 만족을 우선시한다. 자, 공적인 공간에서 공중의 미적 향유를 위해 세워진 조형물이나 쾌적하고 심미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적 요소를 접목한 공공 편의시설은 모두 공중에게 시각적인 만족을 제공한다. 그래서 공공장소를 미화하는 미술이다. 공공장소 미화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패러다임,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묶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따로 놨네요. 자, 세 번째 패러다임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은 사회 변화를 위한 공적 관심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공공 공간을 위한 미술이라기보다는 공공적 쟁점에 주목한다. 이 미술은 해당 주체가 자신들의 삶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 특정한 공중 일부에게 집중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미술은 공중 모두에게 공공장소에 대한 보편적인 미적 만족을 제공하려는 활동과는 달리 공적인 관심을 증진하는 미술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공공미술이고요. 공공미술은 공개된 장소.
그 다음에 공중을 위해 그 다음에 공중에 의해 소유.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눴는데 공공 장소 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 공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의 이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고요. 그러면서 공공 장소 속에서라는 것은 미술 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공간은 사용가치에 주목한다. 그 다음에 공공장소에 완전히 동화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은 사회정의와 공동체 통합을 한다. 그래서 전통, 비전통 해서 행동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인 활동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공공장소, 공공공간 얘네 두 가지는 시각적 만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공공장소 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 얘는 뭐야? 공공적 쟁점. 그래서 공적 관심 증진. 이죠?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사회 정의와 공동체 통합을 추구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사회 정의와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은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이 아니라 뭡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이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공장소를 미화하는 미술은 공공미술작품의 미적 가치보다 사용가치에 주목하는 시도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공공장소 미화죠. 그래서 여기 있죠. 공공장소 미화. 공공장소 미화에는 이제 공공장소하고 공공공간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 공공공간은 사용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사용가치. 그러니까 여기서 미적 가치보다 사용가치에 주목하는 것, 사용가치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이 되는 거고, 얘는 사용가치에 주목하니까 만약에 주목하는 시도다라고 했으면 X야. 주목하는 시도다. 왜? 아닌 것도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그것을 포함한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지가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적인 관심을 증진하는 미술은 공중이 공유하는 문화 공간을 심미적으로 디자인하여 미술과 실용성을 통합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심미적 디자인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공공장소 속의 미술은 사회 변화를 위한 공적 관심의 증대를 목표로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근데 사회 변화를 위한 공적 관심의 증진은 공공장소 속의 미술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은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공중이 미술을 접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장소를 확대한다. 뭐 틀렸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역시 또 알 수 있는 거네요. 자, 요리에 좋은 맛을 내는 조리 과정에는 수많은 분자를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대요. 화학 반응. 자, 그리고 많은 화학 반응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화학 반응은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다. 마이야르 반응. 자, 마이야르 반응은 온도가 약
섭씨 140도. 140도에 도달할 때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온도에서는 당 분자가 단백질을 이루는 요소들 중 하나인 아미노산과 반응한다. 그러니까 당 분자가 아미노산과 반응. 음식에 들어있는 당 분자들은 흔히 서로 결합하여 둘씩 자를 이루거나 긴 사슬 구조를 만든다. 마찬가지로 단백질도 수백 개의 아미노산이 서로 연결된 긴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 마이야르 반응은 긴 사슬 끝에 있는 당이 다른 사슬 끝에 있는 아미노산과 반응한다.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은 사슬 끝에 있는 당이 다른 사슬 끝에 있는 아미노산과 만나 반응. 당과 아미노산이 만나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겨나며 반응한 화학물질은 자연스럽게 재정렬된다. 초기 반응에 관여한 아미노산과 당의 특성에 따라서 다음에 일어날 일이 달라지게 된대요. 그래서 아미노산과 당의 특성에 따라. 마이야르 반응에 관여할 수 있는 당은 적어도 6가지고 아미노산은 20가지가 넘는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당과 아미노산이 반응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생성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천차만별이다. 또 주변의 산도와 온도, 수분의 양에 따라서도 반응이 달라지는데 여러 조건만에 따라 반응 속도뿐만 아니라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화합물질이 달라지게 된다.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분자 중 일부는 사람이 섭취했을 때 흥미로운 맛을 내게 되는데, 자, 포도당이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시스테인과 반응하게 되면 생성되는 것은 아스크릴 피리딜. 이거는 크래커하고 유사한 맛이고요. 그 다음에 아르기닌과 반응하게 되면은 아세틸 피롤린이 팝콘 향.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갈색빛을 띠는 멜라노이드 계열 분자들도 생성이 되는데 이들은 갈색을 띠게 만든다. 그래서 멜라노이딘 계열 분자들로 갈색.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 여러 맛 분자들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의 하나인 아세틸아미드 같은 분자들도 소량이 남아 형성된다. 그래서 발암물질도 생성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문에서는 지금 마이야르 반응, 그리고 마이야르 반응은 140도에 도달했을 때 일어나게 되고요. 이땐 봐, 당 플러스 그 다음에 아미노산. 당 플러스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산과 당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포도당 플러스 그 다음에 시스테인이면 아크릴 피리딜. 이거는 크래커와 같은 맛이 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 더하기 아르기닌을 합게 되면 아세틸 피롤린. 이거는 팝콘 향이 난다. 그리고 멜라노이딘으로 갈색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발암물질도 나온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140도에서 포도당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사슬 끝에 있는 아미노산 중에서 뭡니까? 아르기닌이죠. 아르기닌이 반응하게 되면 팝콘형을 내는 물질 나온다. 1번 정답 되겠네요. 1번. 자, 그 다음에 마이야르 반응으로 생성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아미노산과 당의 종류보다는 주변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아크릴 피리딜, 여기 있죠? 아크릴 피리딜은 당 분자의 사슬 구조 끝에 있는 포도당과 아르기닌이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테인이죠. 시스테인. 자, 다음에 멜라노이딘 계열 분자는 요리의 색을 결정할 뿐 암을 유발하는
때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고요. 자, 마이야르 반응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암물질의 양은 반응 속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반응 속도에게는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 1번이 정답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수정 문제입니다. 수정.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문맥과 흐름을 잘 살펴주셔야 되겠죠? 자, 진화 과정에서 빛을 방출하는 일부 원생 동물들은 그렇지 않은 원생 생물보다 어떤 점에서 생존에 더 유리했을까? 그러니까 뭐야? 빛을 방출하는 애들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생존에 유리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빛 방출이 더 유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강요라고 불리는 동물이 밤에 발광하는 원생 동물인 와편모충을 먹는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를 제공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각류는 뭐예요? 그 와편모충을 먹는다 라는 사실이죠. 자, 와편모충이 만든 빛은 요광류를 잡아먹는 어류를 유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야? 어류는 요광류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어류가 요광류를 많이 먹으면은 상대적으로 와편모충이 살겠죠. 그러니까 자 보시면 자 발광하는 와편모충을 잡아먹는 요광류가 발광하지 않는 와편모충을 잡아먹는 요광류보다 그들의 포식자인 육식을 한 어류에게 잡아먹힐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뭐야? 발광이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발광이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수정할 필요가. 자, 그 다음에 연구자들은 실험실 속의 커다란 수조 속에 요강류 그리고 요강류의 포식자 중 하나인 가시고기. 그러니까 이건 뭐야? 가시고기가 요강류를 먹는 거죠. 요강류를 먹는 거죠. 자, 그러면 수조의 절반에는 발광하는 와편모충을 넣고 다른 절반에는 발광하지 않은 와편모충을 넣었습니다. 자, 연구자들은 방을 어둡게 한 상태에서 요광류는 와편모충을 그리고 가시고기는 요광류를 잡아먹게 했고요. 자,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연구자들은 수조 속에 살아남은 요광류의 수를 셌대요. 요광류의 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야? 가시고기가 요광류를 먹는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와편모충을 세는 것이 아니라 요광류의 수를 세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예상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상과 같았다. 그럼 예상은 뭐였어? 이거였잖아. 자, 그러면 가시고기는 수조에서 빛을 내지 않은 와편모충이 있는 쪽보다는 빛을 내는 와편모충이 있는 쪽에 요광류를 뭐예요? 더 적게 먹으면 안 되지. 왜? 더 많이 사라져야 돼요. 더 많이 먹어야죠. 더 많이. 그러니까 빛을 내는 쪽의 것을 더 많이 먹어야 요광류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되겠죠. 3번.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는 원생 생물이 자신을 잡아먹는 동물에게 포식 위협을 증가시킴으로써 잡아먹히는 것을 회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광류에게는 빛을 내는 와편모충을 계속 잡는 것보다는 도망치는 것이 더 이익이죠. 왜? 그래야 사니까. 이때 발광하는 와편모충은 유광류의 저녁 식사가 될 확률이 그러니까 뭐야?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을 치니까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수정할 필요가 없겠고요. 자, 만약 우리가 생물 발광하는 원생 생물이 자라고 있는 해변을 밤에 방문한다면 원생 생물이 내는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원생 생물이 내는 빛은 포식자인 육식 동물들에게 원생 생물을 잡아먹는 동물이 근처에 있을 거라는 신호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해 줘야 될 것은 네, 정답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데요. 자, 우리는 전체 집단에서 특정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이 무작위로 선정되었을 거라 기대한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표본이 무작위 선정이 아니다. 실제로는 무작위 선정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 같은 표본 선정의 쏠림 현상, 즉 표본의 편향성은 올바른 판단을 저하게 된다. 표본의 편향성은 올바른 판단을 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표본의 편향성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자, 2차 세계대전 중 전투기의 보호장비 개선을 위해 미국의 군 장성들과 수학자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논의는 좋은 사례다. 미군은 전투기가 격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투기에 철갑을 둘렀다. 기체 전체에 철갑을 두르면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중요한 총 부분에만 둘러야 했다. 교전을 마치고 돌아온 전투기에는 많은 총알 구멍이 있었지만 기체 전체에 고르게 분포된 것은 아니었다. 총알 구멍은 동체 쪽에 많았고요. 엔진 쪽에는 적었대요. 자, 그래서 철갑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회가 나온 거죠. 효율. 그래서 기억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엔진은 많지가 않았으니까 엔진애가 할 필요는 없이 동체 쪽 위주로만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엔진 쪽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맞는 동체 쪽, 엔진 쪽 아니고 동체 쪽, 그리고 이건 뭐 상관없고요. 자, 근데 반면에 수학자들은 이 같은 장성들의 생각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만일 피해가 전투기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었다면 분명히 엔진 덮개에도 총알구멍이 났을 텐데 돌아온 전투기 엔진 부분에는 총알구멍이 거의 없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까? 총알구멍이 엔진에 난 격투기는 격추되어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엔진에 총알을 덜 맞은 전투기가 많이 돌아온 것은 엔진에 총알을 맞으면 귀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병원 회복실을 가보면 가슴에 총상을 입은 환자보다 다리에 총상을 입은 환자가 더 많은데 이것은 가슴에 총상을 입은 환자들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이 사례에서 군 장성들은 어떤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복귀한 전투기가 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뭐야? 결국 잘못된 표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한 건 뭡니까? 표본이 무작위로 선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결국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2번 그 다음에 4번인데 여기서 보시면 출격한 전투기 일부에서 추출된 편향된 표본이다. 그 다음에 출격한 전투기에서 이거죠. 이게 들어가야죠. 무작위. 정답은 4번. 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선정이 아니라 무작위 선정이 갖고 있는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8번의 정답 4번.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 시간은 여기까지 8번까지 하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9번부터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